저는 여전히 1순위로 사모으기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탑3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관세를 유예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뭔가 협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저평가 국면, 진짜 1년 만에 한 번 정도 오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거든요. 이때야말로 분할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활용 가능한 게 아닌가.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 여정 걸어가고 있는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오늘도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라이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투표해주신 1등이 새로운 투자 기회, 2등이 현 시장에서의 주도주, 그리고 3등이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시장 여전히 좀 대응하시기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변동성 장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경험한 토대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겨내는 게 좋으냐, 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처가 무엇인지, 또 새롭게 주목해볼 만한 투자 기회는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러한 변동성 장세라고 했을 때 이 변동성 장세에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나오고 있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가장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시장이 왜 하락 또는 왜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물론 저번 주랑 비교했을 때 이번 주의 흐름이 그리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간 것 같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쨍하고 했을 날은 아니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봐도 그게 나오냐면 VIX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라고 부르는 지표인데요. 최근에 이 VIX 지수가 몇 가지 올라갔었느냐, 거의 6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블랙 먼데이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2020년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랑 비교했을 때 팬데믹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에 다다르는 수준의 숫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거로 더 들어가 보면 이 정도의 수치가 언제 또 나왔었느냐, 2008년 금융위기. 역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로 최근 기준 이 VIX 지수가 60 가까이 올라오는 상황 자체가 그리 많지가 않았죠. 변동성 장세가 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공포심리예요. 병원에 가면 내 심장박동수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삐 하는데 내가 뭔가 막 감정적으로 요동칠 때 삐 이런 식으로 막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큰 심리적 변동이 나온다, 요 폭이 크다라고 보는 게 이제 VIX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을 먹고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준이 작년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큰 공포 심리에 처해졌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어했던 상황이 아직 다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 또 느낄 수가 있냐면 지금 현재 VIX 지수가 30을 넘은 상황이에요. 자, 이 숫자가 작년 블랙 먼데이 때, 이때는 생각보다 빨리 해소가 됐죠. 쭉 흥분했다가 휴 하면서 사그라들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어머나 세상에 놀랐다가 휴 하면서 진정되는 듯 하지만 아직 앞선 평균치랑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선 평균 상황이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봤을 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쿵쾅 이렇게 좀 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00% 안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죠. 급격히 치솟던 흐름에서는 조금 이렇게 진정되는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저번 주 시장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뭘 무서워하고 뭐에 공포에 떨었는가? 트럼프 관세죠.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됐고 이에 시장이 놀랬죠. 이렇게까지 진짜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트럼프를 또람프라고도 부르면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죠. 근데 그랬던 흐름이 순식간에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진정됐던 게 트럼프 사후 관세 90일간 유예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차례 안심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증시 흐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증시가 떨어질 때는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합니다. 또 이때에는 관세를 25% 발표를 했고요. 또 증시가 떨어질 때 미중 간의 합의를 번복하며 추가 관세를 재개합니다. 또 10%의 추가 관세를 발표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죠? 관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 또는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요인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증시가 그나마 반등을 보여줬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를 보니까 첫 번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미중 관세에 대해 90일간 유예를 발표합니다. 이때가 가장 두드러지게 반등세가 나왔던 상황이었죠. 그 다음이 시진핑과 트럼프가 무역 협상 재개 및 관세에 대한 연기를 발표합니다. 공통적으로 증시가 반등했던 흐름에서 나왔던 포인트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또는 뭔가 협상에 대한 발표가 나오거나 하는 포인트에서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안심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참고로 해본다면 최근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따져보는 게 1번 관세를 계속 높이고 있다, 2번 관세를 유예했다, 3번 관세에 대한 뭔가 협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2번이죠. 90일간의 사후 관세 유예를 발표해줬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미중 간의 협상 합의를 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증시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관세를 높임에 따라 증시가 하락하는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세를 유예 및 협상을 하고자 하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실질적인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증시가 흔들린 현상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유의미하게 증시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잡힐 때마다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관세의 규모가 커지거나 뭔가 갑자기 또 추가 관세를 매기거나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증시가 단기적으로 빠졌지만 관세를 유예하거나 미중 간의 뭔가 협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증시가 반등하니 현재 상황은 관세율을 계속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유예하고 협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VIX 지수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고 증시도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도 잘 보시면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가지가 않죠. 90일간 유예를 했다 하더라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진폭을 가져가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방향성은 이런 식의 상방을 가져가는 거죠. 즉 변동성은 이어지지만 방향성은 단기적인 반등, 상승의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현재 장세에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큰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여지는 남아있겠지만 증시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가 헷가닥 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유예했던 거를 갑자기 막 철회하거나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 오히려 더 분쟁하거나 추가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출렁이면서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혹시라도 한 번 더 불꽃이 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걱정하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고 계신 상황이긴 한데요. 그거는 그때 벌어진 이후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만 봐도 국내 증시가 매우 투자하기에 부담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중 간의 분쟁이 막 과열이 되면서 증시가 흔들렸을 때도 PBR이 0.8배 정도 수준에 근접하는 상황에서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상황도 그 정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내려가니까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이 또 연출됐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폭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슬슬 좀 더 반등세를 기대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위기보다는 기회를 노리는 투자가 더 유효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상 흔들린 이유가 트럼프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요인, 그럼에 따라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휩싸이면서 투매가 나왔고,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좀 하락폭을 보여줬지만 앞선 트럼프 1기 때랑 또 비교를 하고 최근 기준의 지표랑 또 따져봤을 때는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과거 트럼프 1기 때요, 증시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와장창 깨졌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때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은 파월이 중립금리에서 아직 멀었다라는 식의 강력한 긴축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심리를 한 차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있어서 증시가 한번 휘청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트럼프 1기 때 코스피가 유의미하게 반등했었던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느냐, 과거 트럼프 1기 때 증시의 방향성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방향성을 만들어냈던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통화 정책 관련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에 있어서는 관세를 더 부과하는 쪽으로 발표가 났을 때 증시는 오히려 단계적으로 빠지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관세가 유예되거나 또는 관세가 이제 협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이때는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했다라는 거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이 실제로 나왔을 때는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이 연출됐었더라,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인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볼 때 트럼프의 막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서 실제 관세를 어떻게 한대, 유예한대 아니면 더 높인대 아니면 뭔가 협상을 한대, 이러한 큰 기준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금리를 그래서 뭐 어떻게 한대, 올린대 내린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시면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없죠. 이는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트럼프도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인상할 가능성보다는 좀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시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유효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대응 전략을 지금은 어느 정도 관세를 유예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뭔가 협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하락보다는 좀 반등세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마찬가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또 상승을 기대하는 입장이라면, 지금같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저평가 국면, 특히나 PBR 기준 0.8배 정도 수준, 이는 진짜 1년 만에 한 번 정도 오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이거든요. 이때야말로 분할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활용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내가 무슨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여전히 1순위로 사모으기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탑3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트럼프의 관세라는 거를 배제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트럼프 관세를 입지 않을 만한, 좀 피할 수 있을 만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다. 즉 트럼프이자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주식은 사실 관세를 매길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손을 뻗고 도움을 요청하지. 그래서 저는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트럼프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한국이 그만큼 잘하는 것.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저는 그거를 1순위 주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유난히 또 잘하는 게 뭔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여전히 한국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조선이죠. 압도적이죠. 자,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미국이 다음 주에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급해 보이는 게 한국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협상을 하고자 하는데 빨리 보자. 뭔가 자꾸 속도를 붙이려고 하는 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 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빨리 무역 협상을 하고 싶어 할까요? 심지어는 지금 한국 입장은 탄핵이 돼서 새로운 정부를 뽑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될지 아직 몰라. 확실하지 않아. 냉정하게 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협상을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협상을 일부러 좀 질질 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쁩니다. 권한대행 입장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 같은 3개 국가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조선, LNG,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다. 여기서 좀 힌트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한국이 미국과 어디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조선, LNG, 무역 균형이요. 그 중에서도 조선은 진짜 트럼프 취임 이후로 계속 한국 쪽으로 러브콜을 보낸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은 계속 강력한 한국의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관련주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데도 그렇게까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금세 또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증시는 아직 채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다 마찬가지로 금방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조선주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올해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깨지질 않고 있죠.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자 또 대표 투자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LNG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알래스카 LNG에 대한 프로젝트 협상을 확실히 미국이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아직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선만큼 뚜렷한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또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왜 이렇게 원하는데 요 가스관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드릴 베이비 드릴 계속해서 LNG 시추하고 뽑아내라. 그거를 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그 뽑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양한 국가들에 수출을 해서 돈 벌자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에너지를 많이 뽑는다라는 거죠. 뽑으면 이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보다 더 잘 팔 수 있게끔 이거 하자. 그게 또 미국이 원하고자 하는 바죠. 이거에서 원가 절감시키고 물가 안정화시키고 돈 더 벌자. 거기에 한국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거를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는 한국의 입장이 아직 분명하게 표명은 안 됐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도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의 주요 카드 중에 하나로 만들어지고 있다. 요거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어떠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한국이 조선, 에너지, AI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산업협력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며 이 한미 협상에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LNG, 그 다음에 AI라는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협상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의 또 무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분야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1순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뿐만 아니라 LNG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관관 쪽인데 관관도 유튜브에서 많이 같이 공부하고 있죠. 넥스틸 같은 경우 최근에 또 고점까지도 금방 가버렸어요. 세아장도 반등세가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LNG는 상대적으로 조선보다는 방향성이 명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여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AI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뭘 협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거든요. 저는 AI 관점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가 당연히 반도체가 될 수 있고요. 하나는 AI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로봇이 또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잘하는 거. AI를 하기 위해서 또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SMR. 네, 요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기존에 제가 이 원전 SMR 쪽에 있어서 그리 주목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시기에 또 새로운 주도주로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이 분명히 원하고 있고 한국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을 만한 정부 정책 수혜까지 연결지을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SMR이 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기존에 SMR을 좀 물음표로 자꾸 가져가고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전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에 대한 정책이 메인이었었기 때문에 야 이거 혹시 다시 탄핵 이후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혹시라도 탈원전 정책을 다시금 꺼내는 거 아닌가? 아무리 글로벌리 원해도 한국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스크니까. 근데 이번에 기사가 나왔는데 민주당 측에서 SMR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확실히 이 또한 AI가 지금 바꿔놓고 있다.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유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 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원전은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했던 아이템이죠.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탈원전 정책이 대세였잖아요. 근데 이 생성형 AI가 불러온 세태 변화로서 너무나 많은 GPU를 AI로 인해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무정전 운영이 필수라서 기저전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결국 원자력이 주목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기저전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이는 고성능 GPU 수십만 장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전기량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1기가와트 원전 한 기에서.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에서 대안을 좀 모색 중인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AI가 세상을 바꾼 상황에서 민주당의 그러한 이념도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기사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세우자 하면서 이제 100조 투자 시대 열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AI에 대한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결국 에너지 땅까지 와야 된다라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SMR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SMR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탈원전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되겠는데 하면서 주가가 단계적으로 밀려 있거든요. 그 외에 뭐 한정기술 같은 기업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관심이 덜한 만큼 반대로 이럴 때 모아가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AI는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강력하게 또 밀어붙이고 있는 대표 산업이고 그 중에서도 원전 SMR 쪽은 국민의힘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인 만큼 여러모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기존의 불확실성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오히려 기회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관점에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저는 AI와 관련된 SMR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해보면서 슬슬 좀 비중을 모아가는 게 괜찮아 보인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1순위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미국이 진짜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이 잘하는 게 뭐냐. 답안지가 사실 나와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가가 좀 올라서 못 사겠어요 라고 해서 안 잡을 만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충분히 시장의 변동성으로 말미암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내가 못 잡은 거는 이 주도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결국 투자는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는 싸움인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이겨낸 이후에 결국 이렇게 올라갈 것에 대한 내 확신이 있어야 이 변동성에서 모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잡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엇박자 타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방지하고 내가 결국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 변동성 장세를 이겨내면서 결국 이렇게 올라갈 만한 주식인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이것만 잡으면 변동성은 오히려 하락을 매수 기회로, 상승을 분할 매도의 기회로 여기면서 이 구간을 버티며 추가적인 수익까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조선, LNG, AI,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 우리가 3년 내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매년 조선은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 보인다. 투자 아이디어가 안 깨졌고 더 강해진다. 조선만큼 하락할 때 모아가기 좋은 주식이 있나?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도 마찬가지. 근데 저는 그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중간중간 변동성을 견뎌내면서 지금의 상승분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방산도 결국에는 최근에 변동성 단기적으로 보여주는가 싶더니 결국 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도주가 그냥 명확하거든요. 이게 뭐 바뀐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새로운 기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충분히 공부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순위는 관세를 이제 실제로 피할 수 있는 주식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엔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제약바이오가 있는 것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의료기기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또 화장품도 있는 것이고. 가만 놓고 보면 이 종목들도 실제로 흐름이 좋잖아요. 1순위 주식이랑 비교하면 좀 힘이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관세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주식,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랑 연결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사실 관세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나 뭐 기아 같은 경우나 이런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최근 반등 장세에서도 그렇게까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반도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 강한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피해야 하는 주식이 무엇이고 잡아야 하는 주식이 무엇인지 답안지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또 미국 쪽에서 원하는 바가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기회가 더 명확해지고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반면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1순위, 2순위에 대한 기회 요인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시장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식의 대응이 좀 필요할까,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을 잡고 바라보는 게 좋을지, 또 그 가운데 내가 분할 매수의 기회로 여길 거라면 어떠한 주식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실질적인 주도주가 무엇이고 앞으로 또 새롭게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회 영역은 무엇인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가 시장을 바라보면은 투자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주도주를 바라보면은 투자가 되게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파악하고 기회 요인에만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투자가 단순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흐름들이 계속 좋게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무너진다면 저도 제 전략을 다시 점검해봐야 되겠지만, 초점을 근시안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시장이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좀 더 주도주 위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해드렸던 얘기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고 결국 끝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응원하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행복한 부자, 행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